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요. 관세 부과가 정말로 결정이 되고 무역 전쟁이 발발된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또 수치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충분히 이제 가정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일주일 사이에 정말로 이제 방아쇠가 당겨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장 영향력이 얼마나 됐는지 좀 네. 궁금해서요.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일 자정 기점으로 예.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2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그 중국은 보복 관세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최대한 규모로 가면 5천억 달러 예.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로 가면 1,200억 달러가 됩니다. 규모로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중국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픽셋 애셋 매니지먼트에서 예. 그 무역 전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나왔었는데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가까이 하락할 수 있고 네. 우리나라는 0.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너무 단순 계산이다. 옛날에 유가가 얼마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 똑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앞으로의 이 보복 조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국의 시장을 개방을 하는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연준이나 예. 금리를 올릴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속도가 더 더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더드 프랭크법을 풀면서 오히려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가 늘게 되면 당연히 정부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중국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은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장기 집권이고요. 네. 트럼프는 3년 뒤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트럼프가 너무 지지선이 늘어나면 예. 보복 관세를 하면 할수록 지지는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맞대응 전략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년 갈 곳도 없이 당장 11월 중간 선거만 보더라도 몇 네.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더 격화되긴 힘들 거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벌써 이제 나오고 있고 때문에 이제 보복 조치 규모도 축소될 것이란 그 전망 저희들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네. 참 이렇게 리스크들이 어쨌거나 터졌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네.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지금 한국만 잠깐만 놓고 보시면 네. 보복 관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철강과 IT 쪽인데 예. 저희가 잔존 가치 모델을 철강 산업을 한번 돌려봤었습니다. 봤더니 그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 굉장히 이제 저평가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든 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 시장도 보시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대부분의 시장이 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가장 많이 흔들렸던 베트남도 예. 큰 폭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결국 펀더멘탈이 안 깨진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내릴 때는 다시 유동성은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그 최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 폭이 크게 줄었고요. 특히 수출이 1.9%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 실업률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에 네. 4%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6월 달에 노동자 수
이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도 22만 3천 명이 늘면서 예상치 였던 19만 5천 명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비제조 PMI, 그러니까 소비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부분에 있어서도 뭐 59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예. 이런 과정에서 나스닥의 매력도는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게 있죠. 처음부터 우리 네. 굿모닝 마켓워치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은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지난주부터 뭐 나스닥에 대한 상승 여력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네. 지금은 어떤 필수 소비재나 통신 서비스 쪽으로 가야지 기술주는 이미 호실적 선반영 다 됐고 고평가됐고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는 좀 저희가 의미를 두거든요. 물론 또 JP 모건에서는 아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나 어떤 매력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네. 우선은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숏텀,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라 예. 단기적인 차원에서 네.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뭐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도 한국 반도체 꺾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단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스닥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미국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0.2% 지난달에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놓고 보면은 IT 회사가 이 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높아져야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08년 금융 위기 전까지 예.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나서 연간 단위로 한 2.2%씩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08년 이후에는요. 그 절반 수준인 1.2%밖에 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일 때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필요한데요. 예. 자동화가 발전이 되면 계속적으로 노동 에너지에서 전력 에너지로 필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대체 에너지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또 자동화가 일어나고 의료가 발달이 될수록 인간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익을 높여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이 나스닥의 매력도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ROE의 매력도로 놓고 봤었을 때 잔존가치 모델을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적게는 30%, 높게는 60% 이상의 매력도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한 매력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드렸고요.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도 나갔습니다마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리스트를 발표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참 부지런해요. 트럼프도 부지런하고 지금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정신 없을 텐데 다시 한번 관세 리스트 발표 중이다, 준비 중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기어코 한 5천억 달러 채우려고 하나 봅니다. 리스트들 또 나오고 이것이 시장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도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수치 업데이트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얘기를 해봤는데 미국의 달러나 또 국제 유가 움직임도 저희들은 이 시간 아니면 네. 특별히 다뤄볼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변화들이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결국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버리면 신흥국 위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걱정이 많이 되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보시듯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급등을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차트선을 보시더라도 삼봉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달러는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95 근처를 가면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95가 저항선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유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가는 뭐 계속적으로 좀 75달러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좀 막힘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예상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 꼭 굳이 75달러 이상까지 올리면 좋을 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뭐 중국도 원하지 않고요, 미국도 원하지 않고 뭐 혹시 사우디가 아람코 상장 때문에 80달러까지는 시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시장은 다시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하락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보통 이것이 0% 이하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의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안정을 찾는데 글로벌 증시가 고점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8%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3.5% 뭐 이렇게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증시를 좀 안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상품 상황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가 말미에 나스닥과 관련된 ETF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좀 마지막 정리를 짧게 하고 제가 질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이건 좀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종목을 보여드리면 뭐 RYT, IYW, XLK, QQQ 그리고 QLD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좋고요. 또한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BGT라는 종목,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는 QCLN, 그리고 태양광으로는 TAN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추천을 드립니다. 예. 미국 나스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방금 전에 채팅창 통해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네. 사실 카라님은 저희 뭐 MTN 직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애청자신데 네. 유동원 이사님의 그 전략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네네. 해외 주식 쪽으로 전략을 짜준다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사님께서 보시는 네. 코스닥의 전망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의 이 잔존 가치를 놓고 보면은 예. 과거에 뭐 600대부터 쭉 올라가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봤을 땐 1100포인트까지도 나왔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익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것이 많이 깨져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한 900대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반등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다시 900선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 잔존 가치 모델 상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코스닥이 지금 이제 800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업종도 조정을 받을 때까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인데 예. 미국의 바이오가 올해 1, 4분기에 조정을 받았고 예. 2, 4분기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매력도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마도 코스닥 자체도 좀 더디겠지만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치와 분석을 토대로 마음의 안정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